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 빛의 혁명을 했는가 했더니 이제 빛의 속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출근도 제대로 않는 대통령을 보다가 이제는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고 있다. 일잘러이자 일 중독자 같습니다. 오늘 비서실 조직 개편 발표와 경제라인 인사 발표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제일 많이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과 파트너인 김민석 국무총리, 행정부에서 파트너죠. 그 다음에 청와대 대통령실로 오면 이재명 대통령과 파트너인 비서실장 강훈식 간의 이 궁합에 대해서 좀 제가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 그 비서실 직제 개편하고 그 경제라인 인사는 저는 단연 김용범 정책실장이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치미디어 유튜브 보시면서 또 피렌체의 식탁이라는 온라인 미디어를 보시는 분도 계시죠? 일주일 전인가요? 저하고 신혜선 본부장하고 같이 가서 김용범 대표, 그 당시에 해시드 리서치 대표를 인터뷰한 적이 있죠. 광주 대동고 다닐 때부터 천재였던 경제관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하고 동기, 김용범 그 정책실장 인사하니까 가상화폐 쪽이 난리예요. 이분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가상화폐 송금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줬다. 예, 다들 쉬쉬하면서 송금할 때 김용범 부위원장이 대개의 경제관료가 그러거든요. 그냥 새로운 게 나타나면 뭐야 하고 이렇게 덮어놓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얘기 되네. 그럼 이걸 어떻게 최소한 송금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터준 거예요. 저희 인터뷰에서는 그 디지털 방코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을 얘기를 했는데 간단해요. 달러는 약해지고 중국 위안화는 아직 그 세계 기축통화가 될 정도로 크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여러 그 센 화폐와 금, 뭐 석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믹스, 그 통화 믹스를 통해서 국제 통화를 하나 만들자. 이제 그런 제안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이 양반이 정책실장으로 갔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또 한편 출범을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10월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 세계 정상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 회의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볼펜까지 다 집어갈 정도로 일 안 한 거니까 회의 준비가 전혀 안 됐고 그것도 다 사전에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각 나라들과. 우리가 이 회의에서 뭘 가지고 가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어젠다를 주도할 거냐. 근데 그거를 이 디지털 방코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부 안에서 타당성 검토해 봐가지고 괜찮으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그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달러도 아니고 위안화도 아니고 금도 아닌 혼합 믹스 스타일의 국제 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944년에 케인즈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제 대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944년에 지금의 달러 체제를 만들 때 달러 말고 방코르라는 가상의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비서실 개편 의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그립을 세게 잡겠다. 특히 이슈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재정기획보좌관 이런 제도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쉽게 해서 예산 편성 내지는 세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에 이걸 한 거는 대통령실이 이걸 좀 이런 돈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인 거죠. 예. 이번에 기용된 김용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경제도 경제수석이 아니라 성장이 목표인 수석입니다. 경제성장수석, 또 유덕현, 이분 재정기획보좌관, 이 세 사람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뭐 서울대 경제학과라는 게 마이너스는 아니죠. 근데 대체로 보면 이 머리는 좋은데 창의성은 좀 떨어집니다. 로열티도 떨어지고. 적어도 이 세 분은 로열티는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 중에도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뭐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창의적이고 대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모피아의 주류가 그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란히 기용된 거는 좀 우리가 또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다.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안 되죠.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근데 안심인 거는 대통령이 똑똑합니다. 윤석열은 무식해서 그냥 참모들, 모피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 법학과 출신들 참모들이 청와대에 있는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들, 이 사람들이 허전한 대로 다 끌려갔잖아요. 말은 지가 59분을 떠드는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끌려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참모들을 세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좀 놓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이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주제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출판사 한 20년 가까이 운영하는데 현직 국무총리가 저자인 경우도 드물고, 그죠? 그 다음에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책을 낸 경우도 저도 흔히 하는 말로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책을 낸 출판사는 좀 있죠. 근데 총리가 대통령을 주제로 낸 책, 그걸 출판하는 경험은 매우 드문 경험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이제 물론 이제 내정자,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할 때 이 책을 썼죠. 그 계엄 끝에, 계엄 전에 원래 쓰기로 했다가 계엄 중에 마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김민석 그 당시 수석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묘하게도 저는 정치인 이재명의 삶이 김대중의 삶과 참 많이 겹친다는 생각을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개인사에서 쌓인 내공이 국가의 어려움 극복에 절묘한 자산으로 사용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야, 오늘 읽어보니까 정말 우리 김민석 총리 단어 하나 표현이 참 적절해요. 저와 동년배인 정치인 이재명도 초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빨갱이로 악마되었던 김대중만큼이나 엄청나게 악마화되어 있지요. 어떤 이들에게서는 상상 못할 무서운 공포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배울 점도 발견하고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도 보게 되었지요. 김민석은 우호적인 관찰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책의 출간에 맞춰서 또 축사가 아닌 자기 소감을 쓴 게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 저에 대한 책을 써볼까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과연 글 쓸 시간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1초가 모자랄 만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계엄과 내란으로 긴장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자기 그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책을 물론 제가 이 책 출간한 출판사장이고 이거 많이 팔려야 이것도 저희도 이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좋은 책도 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어떤 궁합이냐? 누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클론, 복제판 인간이 김민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일 중독자처럼 일만 해요. 그건 제가 두 사람을 좀 개인적으로 아니까 알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세상에는 시간만 투입하고 결과가 안 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딴 길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두 사람 다 굉장히 그 결론을 잘 만들어내고 일을 잘 해내죠. 그렇지만 저는 복제물은 아니다. 그 중국의 내란을 끝내고 오늘의 번영의 뿌리인 그 공산혁명을 이룬 모택동, 그리고 모택동과 오랜 혁명 동지이면서 또 모택동 밑에서 총리, 국무원 총리를 오래 한 주을레, 중국 발음으로는 마오쩌둥과 조우얼라이.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하러 1971년인가요? 그 몰래가 아니죠. 몰래 간 건 키신저고, 닉슨은 공개적으로 갔는데, 그때마다 다 맨 처음에 만난 게 조우얼라이 총리였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죠. 두 사람이 현대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을레는 굉장히 행정을 잘하는 치밀함이 있고요. 그리고 2인자로서 1인자를 성심껏 모시는 조심하는 맛도 있는 아주 뛰어난 그 총리였습니다. 조우얼라이가 같은 해 이 마오쩌둥 주석과 조우얼라이 총리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는데 조우얼라이가 타계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주 아저씨 돌아가셨네라고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오쩌둥의 죽음을 슬퍼한 거는 비유를 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하고 비슷했고요. 박정희 대통령 타계했을 때하고 비슷했고요. 어쨌든 현대 중국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1인자와 2인자로서 대통령과 총리로서 최고의 베스트 궁합을 좀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도시스럽고 서울대 나왔고 또 집안도 좀 괜찮잖아요. 그 어머님이 민가협 회장도 오래 해주실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의 극치죠. 그리고 계속 탄압받았고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환갑 넘어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로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도 버디 무비를 잘 만들어갈 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바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일로도 보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두 사람이 어떤 버디 무비를 만들어 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충청남도의 삼선 의원으로서 사실 중앙무대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에 전국적인 스타가 됐어요.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서는 또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또 이 부창부수의 관계 같은 그런 사이죠. 저는 강훈식 실장하고 올 초에 한 2번 봤어요. 이 일로 본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한때 충남지사의 뜻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충남 발전 비전에 대한 책을 기획하고 저희하고 좀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대위부터 시작해서 큰 일, 중책을 맡으면서 그 일은 일단 유보가 됐는데 아마 충남지사 못 나가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계속 해야죠. 내년 선거 때까지만 하고 말 건 아니고. 어쨌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게 또 충청도판 이재명이에요. 아산 국회의원인데 아산에서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대전이나 서울로 많이 떠들어갔고 대학도
좋지도 흔히 저는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없다고 보고 점수가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당시 20살짜리 대상으로 어쨌든 점수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건국대학 출신이고 아무것도 없이 선거 3번 나가서 다 떨어지고 2번 떨어져서 8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흔히 하는 말로 선거 몇 번 나가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저하고 해장국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어느 날 정말로 돈이 떨어져가지고 누구를 높으신 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을 만나서 돈 10만 원을 구워온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책을 쓰게 되면 쓰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초에 만났으니까 3선 의원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낙선거사 일대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초심,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겪어낸 거.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또 전략적 개념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쓰고, 그렇죠. 비서실장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모든 걸 다 보여야 되는데, 강훈식 의원도 비서실장 좋긴 하지만 국회의원 관두고 가야 되잖아요. 겸직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갔는데, 그렇게 갔는데, 나이 차는 한 10년쯤 나고. 은연중 세대교체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충청도판 이재명과 진짜 이재명이 청와대에서, 조만간 청와대 이사가겠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으로서 또 어떤 콤비 플레이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할게요. 많은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은 작을수록 좋다. 그리고 부처의 장관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군대로 치면 참모총장 밑에 사단장, 군단장, 사단장들이 있고 전투는 그들이 해야죠. 근데 현대 사회는 또 좀 과거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라크에 우리 그 부대가 한 1000명 정도가 파병이 됐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대가 위험에 처했어요. 이때 이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대장입니까? 상황을. 부대장은 자기 눈앞에 상황과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미군 정보를 포함해서 온갖 위성과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청와대 안보실입니다. 예전에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현장 지휘관의 말을 100% 믿어주는 게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복합적인, 더 다원화된 판단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본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부처와 청와대로 치면은 청와대인 거고, 또 부처와 외청의 관계로 치면은 또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이 빠릿빠릿하고 힘이 좀 센 것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지난번 며칠 전, 그러니까 투표가 있기 전 6월 2일 날 찍은 저희 영상에서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행정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정치의 효능감이 아니라 행정의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 하면 일잘러잖아요. 일잘러로 여기까지 왔는데 일잘러로서 일을 잘해서 정치의 효능감이 아니라 행정의 효능감을 줄 것이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철학도 이념도 원칙도 잘 안 보인다. 어떤 때는 이 얘기, 어떤 때는 저 얘기하고 그런다. 제가 좀 워딩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는 말을 볼 게 아니고 살아온 걸 봐야 됩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북돋는 이게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다. 어디 홍진경 TV인가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가요? 물었더니 우리 그 어린이집에 과일 공급해 준 거. 그 전에는 어린이집에 과일이 공급이 안 됐나요? 그건 그냥 일반 간식으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했는데 그걸 못 먹는 데도 많고 사실 얼마 주지도 않고 그래서 시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전부 과일을 공급해 줬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과일값이 비싸서 못 사 먹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국산으로 가장 우수한 농작물로 공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실컷 먹고 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해요.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이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좋은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사용됐는데 제가 어릴 때 과일을 못 먹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 일을 하셨는데 시장에서 시장에 밤늦게 되면 이제 내일은 못 파는 그런 과일들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주워 오세요. 그 우리는 밤에 아버지 집에 들어오시면 다 일어나! 이래가지고 우모해가지고 내일 때문에 썩으니까 다 그 자리에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6번째로 행정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지금 이제 추경 편성해서 전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 원씩 준다고 그러죠. 저는 이거를 줘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맞으면 인심, 마음 얻으려고 선거 앞두고 막 돈 살포는 게 아니죠. 선거는 다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비를 촉진하지 않으면 이 실물 경제가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씩이라도 주어서 지역화폐와 함께 주어가지고 순환을 억지로라도 돌려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뭐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자영업, 뭐 식당, 뭐 병원, 학원, 심지어 제가 같은 출판사 이런 데는요 경제가 안 돌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심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누워 있어서 체온이 떨어지고 얼어 죽어가는 그런 응급환자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에게도 많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5만 원씩 나와주는 걸 하려는데 그렇게 해서 소비를 나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제주도 여행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서울이나 타지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원래는 그 물 위에 뜬 기름 같은 존재였죠. 제주도 사회에서. 갈수록 한 사람이 카페를 하고 그 옆집 사람은 짜장면집을 하고 그 옆에 사람은 동네 책방을 하고 해서 저 커피 사 먹고 저 식당 주인이 커피 사 먹으면 커피집 주인은 또 그걸로 책 사고 책방 주인은 또 그걸로 짜장면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경제의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지역 화폐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제주로 이주해 간 외지인들이 이 경제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나마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몇만 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소비를 물건 사주고 갈아준다고 하죠. 물건 사주고 이러면서 그래도 최소한도의 매출 먹거리는 발생하거든요. 이거를 좀 일으켜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는 1인당 25만 원이 아니라요. 지금 심각성으로 보면 1인당 10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이번에 투표한 사람이 4,400만 원이니까 4,4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44조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700조 원 되고요. 거기서 예산 또한 300조 원 되고요.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혹시 좀 틀리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써야지 새 대통령 왔고 경제는 꼬라박고 있고 트럼프하고 협상 잘못하면 이 불황이 오래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선 응급 처방을 해야죠. 사람을 살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그 경제 관료들은 그러면 뭐 경제의 체운이 급상승하고 뭐 손발 중 하나가 마비될 수 있고 부동산이 걱정이다. 뭐 물가 그거 사람 살고 나서 있는 겁니다. 경제 좀 따뜻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데 있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스타일 7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61세의 연부 역강한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 늦도록 불 꺼지지 않는 대통령 집무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뭐 이 부분은 벌써 여러 뉴스로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요. 어제인가 그젠가는 김밥 국무회의도 했고 그 자기를 괴롭혔던 장관들하고 또 같이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하려고 국무회의 한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공직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로 만난 사이고 일로 같이 있는 동안은 제대로 하자 하면서 4시간 가까이를 일문일답을 주고받았으니 좀 힘들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소수 정예의 온라인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렌체의 식탁. 전공과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한 식탁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시너지가 팍 나는 생각이 난다 해가지고 피렌체의 식탁이 이제 신문 이름입니다. 온라인 신문 이름입니다. 그거 보시면 유튜브에서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의 흐름, 맥락도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댓글에 그 인터넷 주소를 넣어놓겠습니다. 예.